알찬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도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네,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아파트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또 큰 비용이 들게 마련이죠. 하지만 리모델링은 그것보다 공사 기간도 짧고 또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은 지 15년 이상 된 B등급 이상의 아파트라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과연 이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 또 각각의 특징, 추진 중인 단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보다는 일부만 개보수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단지가 어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오래된 노후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요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를 한 아파트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강남구 개포동 대청 아파트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결정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대청 아파트는요, 기존에 15층이었습니다. 그런데 18층으로 3개 층을 수직 증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 822가구에서 902가구로 늘어나게 돼서 80가구를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 아파트 하면 재건축이 대세였는데 리모델링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대청 아파트 외에도 또 다른 단지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개포동의 대치 2단지도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권의 대표적인 단지 중 하나인데요. 현재 구조 안전 진단을 하고 있고요. 3월쯤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이 아파트는 15층에서 18층으로 수직 증축을 하게 되고요. 기존의 1,753가구에서 2,010가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가구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강남권 외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를 다시 변경을 할 때 재건축이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재건축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이제 바꾸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데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 금동 아파트도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15층에서 최고 18층으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데요. 최대 135가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노후 아파트들 사이에서 리모델링이 인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보다도 가장 먼저 리모델링을 추진한 곳이 바로 1, 2기 신도시들인데요. 평촌이나 뭐 일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리모델링이 예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평촌의 목련 3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를 포함해서 총 4개 층을 늘렸는데요. 그리고 기존 10개동 902가구에서 1,037가구가 되고요. 또 늘어나는 135가구에 대해서 내년쯤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평촌 목련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차 안전진단에서 건축물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한 벽인 그 세대간 내력벽 철거 불허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사실 다소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재설계를 해서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모델링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분당인데요. 분당의 한솔마을 5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직 증축을 하고 있는데 기존 12개 동은 3개 층을 수직 증축하고요. 나머지 1개 동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이제 분양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99가구가 추가돼서 1255가구로 늘어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 강남권과 분당, 평촌까지 리모델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있어도 일반 분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많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한 단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설계 방식이 다양하게 변경이 되면서 이 일반 분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처음부터 다시 지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모든 가구를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몇 개만 수직 증축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단지들은 그대로 주민들이 살고요. 나머지 이제 추가 증가한 단지에 한해서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리모델링 단지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리모델링으로 재탄생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쉽게 접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업 정비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받치는 기본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나머지 부분만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건축 기법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구조물을 모두 부수고 완전히 새로 짓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업 진행도 당연히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훨씬 빠르겠죠. 실제로 사업 속도도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봐도 전체를 부수고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더 적게 걸릴 텐데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다음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또 사업비와 도급비도 저렴한 편인데요.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30년 이후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짓는 형태이기 때문에 품질 개선 효과가 리모델링에 비해서 10% 정도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기대감이 더 높습니다. 또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또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이런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들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각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살펴보고 따져보셔야겠는데요.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주의해야 할 좀 중요한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있는데요.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단지의 용적률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용적률하면 그 용어가 조금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몇 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을 하는 건데요. 기존 단지의 용적률이 180% 이하면 재건축, 또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밀도 단지, 그러니까 촘촘하게 있는 단지일수록 리모델링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쉽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좀 볼 텐데요. 용적률이 200%인 단지가 있다면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을 무조건적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부 체납 비중을 빼면 실제 용적률은 270% 이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145%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적률은 29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건축은 기부 체납 면적을 빼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실제적으로는 용적률 비율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모델링은 기부 체납 비율이 없기 때문에 체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존 단지의 용적률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그 외에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단지가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을 때 D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B등급 이상을 받으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안전진단 심사를 받으면요. A등급이나 B등급 정도가 무조건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된 지 20년이 된 아파트가 안전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서 재건축 연한이 된다고 해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기는 힘들죠.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노후가 됐다면 재건축하는 게 좋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부서지진 않고 기존의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분당 등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리모델링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야 이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그냥 추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기반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에 어떤 법적 기준이 있냐 봤더니요. 건축 도면이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요. 세대수 증가 범위는 15% 이내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세대 간의 내력벽 철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정부에서 허용을 했다가 안정성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중단을 한 상태여서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으면요. 옆 세대와의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투베이 주택을 3베이나 4베이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력벽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위해서 그 건물 사이에 지은 벽을 말을 하는데요. 이거를 철거하게 되면 면적을 넓힐 수는 있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의 그 잣대가 흔들리게 되면 무너질 수 있는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오는 2019년까지 내력벽 철거를 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갑자기 내력벽 철거를 정부에서 유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력벽 때문에 조합원들이 원하는 내부 구조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력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껏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내력벽 철거를 불허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허가에 필요한 전체 동의 요건을 정부에서 좀 완화를 했습니다.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했는데요. 그래서 75%의 주민 동의만 구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제 허용을 해줬지만 아직까지도 이 내력벽 철거 문제로 많은 불만들이 많고 또 사업을 중단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또 어느 사업이든 수익성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텐데요. 리모델링은 수익성이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제 조합의 입장에서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좋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럼 리모델링에 들 때 드는 비용을 회수하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수익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수직 증축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층보다 세개 층을 위로 더 올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기존의 골조 건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앞뒤 공간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가구 수의 15%를 증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제가 일반 분양이 앞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직 증축을 하고 15% 이상 면적을 확대하게 되면 그만큼 가구 수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 가구 수를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수익금을 통해서 그동안에 들었던 공사비를 충당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익금이 전체 조합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자기 분담금을 30%에서 40% 정도 적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 아파트값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늘어난 가구 수를 일반 분양한 선례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아직 측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얼마나 될지도 아직 판가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분양이 돼야 리모델링의 효과가 얼만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강남구는 물론이고 전체 수도권 전체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얼마만큼 과연 흥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요. 또 지금 일반 분양 물량 역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흥행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직 일반 분양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 강남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남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고 또 로얄층이 섞여 있다면 선호도가 높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강남에서도 일반 분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단지가 나와야 수요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서 얼만큼 이제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또 노후된 건물을 얼만큼 리모델링을 해서 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례가 나와야지 정확히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이 사업성이 낮은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택하는 사례가 확산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부동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